조선 중기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한양으로 가던 한 선비가 산골 기와집에 들렀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집주인은 23의 젊은 과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 영모로 몰려 옥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고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 그리고 홀로 버티는 과부. 선비는 그날 밤 운명적 결단을 내립니다. 과연 이 선비는 젊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 젊은 선비와 과부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막 산골의 폭우. 조선 중기 충청도와 경상도가 맞닿은 산골 어디쯤이었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는 과거를 앞둔 선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이원은 25살의 서울 출신 선비였습니다. 아버지는 몰락한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천한 소생이었지요. 글은 익혔으나 연줄이 없어 늘 과거의 문턱에서만 맴돌았습니다. 2번의 과거에서 낙방했고 3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 주제에 무슨 과거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이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모아온 노자돈이 딱 50냥. 그것이 이원의 전부였어요. 이번에야말로 한양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원은 보따리를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8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산길을 넘어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이 비가 그칠 기미가 없구나. 한나절을 걸었을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순식간에 물길로 변했고 이원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옷이 젖고 시야가 흐려졌지요. 앗! 발을 헛디딘 이원은 진흙탕에 미끄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물에 젖었어요. 그 안에는 과거 공부를 위해 베껴온 사서 3경과 3년을 모은 노자돈 50냥이 들어있었지요. 이원은 황급히 보따리를 꺼안았습니다. 책이 젖으면 안 되는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어요. 산길은 무너지고 앞뒤가 보이지 않았지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누구 없소이까? 이원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온몸이 젖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때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지요. 산사의 처마 밑이었습니다. 스님, 스님. 처마 밑에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한 수염에 깊은 눈빛을 가진 예순을 넘긴 듯한 스님이었지요. 그는 비를 맞고 달려온 이원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노승은 천천히 눈을 뜨고 이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스님, 살려주십시오. 길을 잃었습니다. 이 비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노승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둠 속 산자락 어디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기와집이 하나 보이지 않소? 이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희미하게 기와집 하나가 보였어요. 산골 깊숙한 곳에 외딴 집이 한 채 서 있었지요. 촛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곳에 사람이 사옵니까? 오늘 밤은 거기서만 버티실 수 있을 것이오. 가보시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염주만 조용히 굴렸지요. 이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이원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 스님은 여전히 처마 밑에 앉아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고요히 염주를 굴리고 있었지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기와집에 가까워질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은 제법 큰 편이었지요. 양반가의 별장쯤 되어 보였어요. 기와 지붕이 반듯하고 담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기척이 없었어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지요. 이원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집은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왠지 버려진 집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똑똑똑. 이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고 이원의 몸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옵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지요. 이원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소생은 한양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산사의 스님께서 이곳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라도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이원은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추위가 점점 심해졌지요. 이대로 밤을 지새우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촛불 아래 선 그녀는 23쯤 되어 보였습니다. 초라한 상복빛이 옷에 남아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지요.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이었지요. 어딘가 다른 천민들과는 달랐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박 씨는 짧게 말하고 이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을 맞이하지 않은 듯 했지요. 집안은 정갈했지만 냉기가 가득했어요.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 버티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석구석 청소가 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사라진 집이었지요. 옷을 말리셔야겠습니다. 불을 지피겠습니다. 박 씨는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어요. 불씨가 여러 번 꺼졌다 다시 붙었지요. 마치 불 지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마침내 불이 지펴지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이원은 젖은 옷을 벗어 말리며 슬쩍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서화가 걸려 있었어요. 글씨체가 수려했습니다. 사군자를 그린 그림도 있었고 시를 쓴 족자도 있었지요. 양반가 출신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 혼자 사시옵니까? 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이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캐묻는 것이 실례일 것 같았어요. 박 씨가 미음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차가운 밥에 물을 부어 끓인 미음이었어요. 정성스럽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원이 그릇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미음을 떠먹으며 이원은 박 씨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바느질과 빨래로 헌 손이었지요. 손톱 밑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어요. 원래는 고운 손이었을 겁니다. 박 씨의 머리에는 옥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세공이 정교했어요. 옥빛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이원이 우연히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가 보통 비녀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마치 속이 비어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날이 개면 떠나시지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염려 마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변변찮은 대접밖에 못해 송구합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원은 그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 깊은 산골에 젊은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이 슬프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이원은 작은 방 한쪽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요.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이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왜 이 깊은 산골에 혼자 사는 걸까? 초라한 상복은 무슨 사연일까? 그 또렷한 눈빛 속에 담긴 슬픔은 무엇일까? 거친 손과 정교한 옥비녀. 양반가 출신임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을까?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씨도 잠들지 못한 듯 했어요. 가끔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이원은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천둥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지요. 이막 억울한 이름. 동이 트자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이원은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여전히 흐렸지만 길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았지요. 날이 개지 않았는데 떠나시려 하십니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큰 신세를 졌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소박한 상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지요. 변변찮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원이 밥을 먹는 동안 박 씨는 문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지요. 부인. 이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예, 나리.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만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입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고 싶은 듯 했어요. 촛불이 흔들렸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지요.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말은 바람이고 바람은 흩어지니까요. 그래도 듣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에 옥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남편은 이 고을의 설이었습니다. 28배 과거에 급제한 뒤 고을 아전으로 부임했지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양반가 규수였고요. 함께 평범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원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이 고을에는 김만호라는 진사가 있었습니다. 38살의 향촌 실권자였지요. 그는 고을 수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였으니까요. 진사가 그렇게까지 힘이 셌습니까? 세었습니다. 재산이 많았고 연줄이 넓었으니까요. 수령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비위를 맞추려 했지요.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어요. 남편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금이 맞지 않았어요. 거의 절반이 사라졌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떨립니다. 장부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김만호가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수령과 짜고 백성들을 착취한 거지요. 3년 동안 빼돌린 돈이 300냥이 넘었습니다. 이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300냥이면 평민 수십 가구가 1년을 먹고 살 돈이었어요. 남편은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장부를 들고 수령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수령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을 위협했습니다. 내가 무슨 증거로 진사 어른을 모함하느냐고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관노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을 끌고 갔지요. 죄목은 영모였습니다. 영모라니요? 김만호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영모를 꾀하고 있었다며 증인과 증거를 만들어냈어요. 거짓 편지도 심어놓고 거짓 증인도 세웠지요. 수령은 그것을 믿은 척하고 남편을 옥에 가뒀습니다. 이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요. 남편은 한 달을 옥에서 버텼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지요. 결국 옥사했습니다. 박 씨는 흐느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했어요. 남편이 죽은 뒤 김만호는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영모의 집이라며 낙인을 찍었지요. 집도 땅도 모두 빼앗겼어요. 이곳은 남편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별장이라 화를 면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숨죽이며 살아왔어요. 이원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를 말하려던 사람이 영모로 몰려 죽었고 그 아내는 이렇게 산골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어요. 왜 한양에 호소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저는 영모의 아내입니다. 증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김만호의 하인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 한양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그럼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바느질로요. 한 달에 고작 인양 정도 받아 그것으로 쌀을 사고 나무를 뜯어먹으며 버텨왔습니다. 말은 바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칼입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남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박 씨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의를 외치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지요. 나리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신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디 합격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제 남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요. 이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무력했지요.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울 출신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보다 숨이 먼저 흔들렸어요. 박 씨는 눈물을 닦았고 이원은 주먹을 쥐었지요.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숨으십시오. 빨리요. 누굽니까? 김만호의 하인들입니다. 가끔 감시하러 옵니다. 이원은 급히 뒷방으로 숨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또 오셨습니까?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안부를 여쭙니다. 혹시 낯선 사람은 없었소? 없었습니다. 거짓말 말게. 어젯밤 이 근처에서 불빛을 봤다는 소문이 있었소. 비 피하러 온 나그네가 있었지만 아침에 떠났습니다. 조심하게. 진사 어른의 눈은 이 산골까지 미친다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원이 방에서 나왔지요. 저들이 감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양으로 가서 호소하지 못하도록요. 김만호의 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원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약한 자는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지요. 날이 어서 가십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원은 보따리를 챙겼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는 품 안에 50냥을 만졌습니다. 3년을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과거를 보려면 절대 필요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이원은 결심했습니다. 부인, 예, 나리.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께서는 과거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제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일입니다. 이원은 품에서 30냥을 꺼냈습니다. 박 씨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으로 당분간 버티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리, 이럴 수 없습니다. 나리의 과거 자금인데. 괜찮습니다. 20냥이면 충분합니다. 이원은 결연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원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박 씨가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산길을 내려가며 이원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겠다고. 그리고 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겠다고요. 하지만 이원은 몰랐습니다. 김만호의 손길이 이미 자신을 향해 뻗쳐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박 씨가 간직한 비녀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산막 비녀와 약속. 이원이 산사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여전히 처마 밑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원을 기다린 듯 했지요.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말해보시게. 저 한 가지 맹세를 써야 합니다. 스님께서 보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원은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조선 성종 20년 8월 20일 서울 이원은 이 글로써 맹세하노라. 박 씨 남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고 3년 안에 돌아오리라.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하늘이 벌하시기를. 이원은 글을 다 쓰고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글을 읽더니 조용히 접어서 품에 넣었어요. 3년이란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소. 그 안에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지.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이원이 절을 올리고 일어서려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비녀를 주지 않았소? 이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 어찌 아셨습니까? 이 늙은이가 누는 박소. 그 비녀를 잘 간직하시게. 3년 뒤 그것이 칼이 될 것이오. 도연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이원은 더 묻고 싶었지만 도연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원은 산사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 씨에게 30냥을 주고 나니 남은 돈은 20냥 뿐이었어요.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숙식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원은 다짐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길 어귀에서 말 위에 탄 사내 하나가 이원을 가로막았어요. 어디서 오는 길이오? 사내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젯밤 폭우에 길을 잃어 산사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산사? 혹시 그 산골 기와집엔 가지 않았소? 이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의 집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원은 태어난 척했습니다. 무슨 집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사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을 뿐입니다. 사내는 이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초라한 보따리, 서얼 선비의 행색. 별로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가보시게.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 근처는 진사 어른의 땅이니. 사내가 말을 돌려 떠났습니다. 이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뒷목이 서늘했지요. 김만호의 감시가 이렇게까지 촘촘한 줄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원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양에 도착해야 했어요.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원이 준 30냥을 꺼내 세어봤어요. 1냥, 2냥, 3냥.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을 바느질로 버티며 모은 돈이 고작 10냥이었어요. 한 달에 2냥씩 1년이면 24냥을 벌 수 있지만 쌀을 사고 기름을 사고 옷감을 사면 남는 게 없었지요. 그런데 이원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3년. 정말 돌아오실까요? 박 씨는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원에게 주려고 뽑았던 비녀였어요. 남편이 혼례 때 선물한 유일한 귀한 물건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이원을 배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이원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나리,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박 씨가 옥비녀를 꺼내 이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부인께서 아끼시는 물건이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표로 삼아 주십시오. 3년. 그 안에 돌아오시든 소식을 보내시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원은 비녀를 받아들었어요. 손에 쥔 비녀가 묵직했지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리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과거에 꼭 급제하시길. 박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지요. 부인도 몸조심하십시오. 김만호가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시고 염려 마십시오. 3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원은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지요. 박 씨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원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박 씨는 이원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전 아리에게 비녀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안의 것은 아직입니다. 박 씨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비녀를 주기 전에 꺼내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날 밤 박 씨에게 쥐어준 것이었지요. 만약 내가 죽거든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고 했던 그 종이. 박 씨는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촛불 아래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숫자들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김만호의 이름. 성종 17년 정월 초하루 김만호, 쌀 100석 횡령. 성종 17년 3월 보름 김만호, 목면 200필 착복. 성종 18년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장부의 요약본이었습니다. 증거였지요. 3년 뒤 나리께서 돌아오시면 이것을 드려야겠어요. 비녀는 증표로, 이 종이는 칼로. 박 씨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남편의 위패 뒤에 숨겼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보, 곧 당신의 원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틀 후 이원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남대문을 지나 종로로 들어서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선비들이 책을 읽고 기생들이 웃고 있었지요. 한양은 활기찼습니다. 이원이 살던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단 파는 상인들, 약재 파는 상인들, 그릇 파는 상인들,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지요. 이보시오, 선비 양반. 좋은 붓 있소. 과거 보러 가시오. 행운의 부적 사가시오. 상인들이 이원을 보고 호객을 했습니다. 이원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어요. 남은 돈이 20냥뿐. 한 푼도 낭비할 수 없었지요. 이원은 싼 여관을 찾았습니다. 종로 뒷골목, 허름한 여관이 있었어요. 간판도 흐릿하고 대문도 삐걱거렸지요. 하룻밤에 50문. 20냥이면 40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과거 시험까지는 한 달. 빠듯하지만 가능했지요. 여기서 한 달을 묵겠습니다. 한 달. 선불이요. 이원은 10냥을 꺼내주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받고 구석진 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방에 짐을 풀고 이원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춰보니 옥빛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이원은 비녀를 손에 쥐고 무게를 느껴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원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때 비녀 끝 장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여는 법을 몰랐지요. 억지로 열다가 부서질까봐 이원은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박 씨가 준 것이니 소중히 간직해야지. 이원은 비녀를 보자기에 싸서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어요. 과거 공부를 시작할 시간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원은 촛불을 켜고 사서 삼경을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읽었지요. 박 씨와의 약속, 도연에게 맡긴 맹세, 모두 과거에 합격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원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냥으로 한 달을 버티고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까? 서울 출신인 자신이 정말 급제할 수 있을까?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이었지요. 이원은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그 밤 이원은 꿈을 꿨습니다. 박 씨가 문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박 씨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년. 기다리겠습니다. 이원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 씨가 정말 3년을 기다려줄까? 자신이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원은 몰랐습니다. 그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를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과 박 씨가 겪어야 할 시련들이 얼마나 가혹할지를요. 사막 버티는 시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 밝았어요. 이원은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품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박 씨가 준 비녀를 넣었어요. 행운의 부적처럼요. 오늘이 내 인생을 바꿀 날이다. 이원은 다짐하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성균관 앞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팽팽한 얼굴로 시험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얼은 저리로 가시오. 시험관이 이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얼들은 따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구석진 곳,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자리였지요. 이원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서울 출신 선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두 초라한 옷차림이었지요. 시작. 시험관의 외침과 함께 시험지가 나눠졌습니다. 이원은 문제를 읽었어요. 이니에지의 근본을 논하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원은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년을 준비한 실력을 모두 쏟아냈지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원은 땀을 흘리며 글을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시간 종료. 시험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원은 붓을 놓았어요. 다 쓰지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했어요. 아, 안 되는구나. 이원은 절망했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고개를 떨구고 나왔어요. 다른 선비들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나오고 있었지만 이원은 달랐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보름 뒤였습니다. 이원은 여관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남은 돈은 온양. 하루에 한 끼만 먹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원은 성균관으로 갔어요. 합격자 명단이 붙어 있었지요. 이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봤습니다. 김진석, 이명훈, 박상철. 이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떨어졌구나. 이원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년을 준비했는데 30냥을 쓰고도 결국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어려웠어. 나도 떨어졌네. 주변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명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고작 30명.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요. 이원은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박 씨와의 약속이 떠올랐지요. 3년. 어떻게 3년을 채우지? 남은 돈은 온양. 다음 과거까지는 1년. 1년을 온양으로 버틸 수는 없었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원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종로를 걷다가 한 서방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방을 봤습니다. 서리 보조를 구합니다. 장부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이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부. 박 씨의 남편이 다뤘던 바로 그 장부였어요. 저 지원하고 싶습니다. 서방 주인이 이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글을 아시오? 예,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장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한 달에 3냥 드리겠소. 숙식은 제공하고. 이원은 감격했습니다. 3냥이면 1년이면 36냥. 다음 과거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원은 그날부터 서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문서를 베끼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일은 고되었지만 이원은 열심히 했지요. 주인은 이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포목 장사로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이원, 이 장부 좀 보게. 이 씨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살폈어요. 주인 어른,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비단 100필을 드렸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창고에는 80필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 그건 말이야. 이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원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원, 자네는 똑똑한 친구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장사란 게 다 그런 거야. 20필은 관가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지. 하지만 장부에는 100필로 적어놓고 실제론 80필만 드리는 거야. 차액으로 세금을 내는 거지. 이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박 씨의 남편이 발견한 것이었어요. 세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지요. 하지만 이건 불법? 그렇지. 하지만 한양의 모든 상인이 이렇게 해. 안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관리들이 요구하는 뇌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이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어요. 자네가 이걸 모른 척 해주면 나도 자네를 더 아껴주지. 한 달에 5냥으로 올려주겠네. 이원은 고민했습니다. 5냥이면 1년이면 60냥. 과거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 저는 그냥 3냥만 받겠습니다.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고지식해. 좋아, 자네 뜻대로 하게. 그날 밤 이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 씨의 남편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이원은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서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이원은 장부 다루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이원, 자네 정말 똑똑하구먼. 이 씨가 칭찬했습니다. 이원은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 지식을 언젠가 김만호를 무너뜨리는 데 쓰겠다. 한편 박 씨는 산골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원이 준 30냥을 아껴 썼어요. 한 달에 1냥씩만 썼지요. 쌀은 조금만 사고 나물은 산에서 캐고 옷은 꿰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어요. 밤이 되면 김만호의 하인들이 올까봐 떨었지요. 어느 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누구시옵니까? 진사 어른께서 보내셨소. 김만호의 하인이었습니다. 손에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진사 어른께서 과부의 삶이 불쌍하여 쌀을 보내셨소. 받으시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김만호가 왜 자신에게 쌀을 보낼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어른께서 노하실 것이오. 그냥 받으시게. 하인은 쌀을 마당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박 씨는 쌀가마니를 바라봤어요. 의심스러웠지요. 왜 갑자기? 무슨 꿍꿍이일까? 박 씨는 쌀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그대로 뒀어요. 열흘 후 김만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말을 타고 하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사 어른. 허허, 놀라지 마시오. 나쁜 뜻으로 온 게 아니오. 김만호는 말에서 내려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쌀가마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왜 쌀을 들이지 않았소? 비에 젖으면 못 쓰게 되는데. 감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박 씨. 나는 당신 남편과 원수진 게 아니오.
그분이 불행한 일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영모제 때문이었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김만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속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남편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 진사 어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허허, 차라도 한 잔 대접하시구려. 서서 이야기하긴 불편하니. 박 씨는 할 수 없이 김만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김만호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 이 산골에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소? 견딜만 합니다. 견디기만 하는 삶이 무슨 삶이요. 나는 당신이 불쌍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요. 김만호는 품에서 은자 10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편하게 사시오. 내가 집도 하나 마련해 드리겠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 남편의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오. 당신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오?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김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만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이 산골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오. 도적도 들고 짐승도 나타나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협박이었습니다. 박 씨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내 말대로 마을로 내려오시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오. 박 씨는 두려웠습니다. 김만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오. 김만호는 은자를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박 씨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종이를 꺼냈어요. 여보, 저는 이것을 지킬 겁니다. 이원 나리께서 돌아오시면 이것으로 당신의 원수를 갚겠어요. 박 씨는 종이를 다시 위패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김만호가 두고 간 은자를 마당에 내다 버렸어요. 그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산사에서는 도연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군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옷, 염주, 그리고 종이 몇 장. 도연은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촛불에 비춰보니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성종 17년 김만호, 쌀 횡령.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종이를 만져보니 결이 특이했어요. 이건 불에 타다 남은 결이 아니로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는 불에 탔다가 꺼진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급히 불을 껐던 모양이었지요. 도연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장부였지요. 박 씨 남편이 작성한 원본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칼이 되겠구나. 도연은 종이를 다시 접어 상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법당 구석에 감춰두었어요. 때가 되면 이것이 쓰일 것이로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한양의 이원, 산골의 박 씨, 산사의 도연.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3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만호의 죄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요. 오막 칼자루를 쥔 자. 3년이 흘렀습니다. 성종 23년 가을, 한 나그네가 박 씨가 사는 고을로 들어왔어요. 누더기 옷에 갓을 낡게 쓴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이원이었어요. 3년간 이원은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첫 해에는 낙방의 아픔을 사겼고,
둘째 해에는 또 떨어졌어요. 서얼이라는 신부는 여전히 높은 벽이었지요. 하지만 이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와의 약속, 도연에게 맡긴 맹세가 그를 일으켰어요. 셋째 해, 마침내 이원은 급제했습니다. 28배 나이에 서울 출신으로는 드물게 합격한 것이었지요.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이원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리에 박 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급제 후 이원은 1년간 한양에서 서리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밤에는 법률을 공부했어요. 서방에서 배운 장부 조작 수법을 이제는 적발하는 데 사용했지요. 어느 날 의금부 당상이 이원을 불렀어요. 이원,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충청도 어느 고을에 탐관오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가서 알아보게. 누구입니까? 김만호라는 진사일세. 3년 전부터 백성을 착취하고 억울한 옥사를 만들었다는 소문이네. 이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만호.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박 씨의 남편을 죽인 자. 3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네. 자네가 직접 찾아야 해. 걱정 마십시오. 증거는 제가 찾겠습니다. 이원은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3년간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박 씨와의 약속. 그것이 이제 칼이 될 시간이었지요. 이원은 고을에 들어서자마자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그네처럼 행동하며 귀를 열고 소문을 들었어요. 김만호 진사 어른 덕에 우리 고을이 잘 살지. 그렇지. 작년에 세금도 깎아주셨어. 표면적으로는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원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위장술이라는 것을요. 사흘간 이원은 고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장터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농부들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깊은 곳에는 불만이 쌓여 있었지요. 세금은 줄었다지만 이상하게 우리 쌀독은 늘 비어 있어. 맞아. 작년엔 풍년이었는데 왜 이리 가난할까? 이원은 장부에 기록된 숫자와 실제 백성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만호가 교묘하게 숫자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이원은 관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아전들이 장부를 나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중 한 명이 실수로 장부를 떨어뜨렸지요. 이런, 조심해야지. 이원이 재빨리 다가가 장부를 주었습니다. 슬쩍 펼쳐보니 숫자가 이상했어요. 쌀 수량과 실제 기록이 맞지 않았지요. 역시 장부를 조작하고 있구나. 이원은 장부를 돌려주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몰래 관아 뒤편으로 갔어요. 창문으로 안을 엿보니 김만호가 아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했네. 300냥은 우리가 나눠 가지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혜택으로 돌리게. 그래야 소문이 좋아. 진사 어른 혹시 감찰이 오면 어쩌겠습니까? 걱정 말게. 장부는 이미 새로 썼고 증인도 준비했네. 누가 와도 우리는 깨끗해. 이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어요. 장부도 조작하고 증인도 매수했지요. 하지만 이원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이원은 박 씨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다시 보는 길이었지요. 산길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연 스님을 만났고 박 씨를 처음 봤고 비녀를 받았던 그 시간들. 3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요.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외딴 곳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보다 더 낡아 보였지요.
담장은 곳곳이 무너졌고 지붕기와도 몇 장 빠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장독대는 반쯤 비어 있었어요. 박 씨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까. 이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벼슬길에 올랐지만 박 씨는 이 외딴 산골에서 홀로 3년을 버텨왔던 것이에요. 이원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3년의 세월이 그녀를 더 수척하게 만들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박 씨는 이원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3년 전에 25 선비와 지금의 28 관리는 많이 달라 보였지요. 저 이원입니다.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리. 정말 나리이십니까? 예, 박 씨.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지요. 정말 오셨군요. 이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씨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부인, 일어나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박 씨는 이원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요. 날이 과거에 급제하셨습니까? 예, 2년 전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만호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만호를 조사하신다고요? 예. 부인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만호의 죄를 드러내러 왔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 씨는 일어나 남편의 위패 앞으로 갔습니다. 위패 뒤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날이 이것을 3년을 지켜온 것입니다. 박 씨가 종이를 이원에게 건넸습니다. 이원은 종이를 펼쳤어요. 촛불 아래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성종 17년 정월 초하루 김만호 쌀 100석 횡령. 성종 17년 3월 보름 김만호 목면 200필 착복. 성종 18년 6월 김만호 세금 150량 빼돌림. 장부였습니다. 박 씨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였어요. 이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녀 속에 넣어 지키려 했으나 날있게 비녀를 들이며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비녀가 무거웠구나. 원래는 이 종이가 들어있었을 것이었어요. 부인,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본 장부가 필요합니다. 원본은 남편이 옥사하던 날 불에 탔습니다. 김만호가 태운 것이지요. 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본은 남아 있습니다. 이원은 산사로 갔습니다. 도연 스님이 여전히 법당에 앉아 있었어요.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스님, 이원입니다.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다렸소. 3년이 참 빨리 지나갔구려. 스님께서 보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연은 법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박 씨의 남편이 죽던 날 급히 이것을 절에 맡기고 갔소. 만약 내가 죽거든 3년 후 이것을 찾아갈 사람이 올 것이라고 했지. 이원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원본 장부였지요. 김만호가 빼돌린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어찌 이것을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을 봤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눈이었지. 나는 단지
진실을 지킨 것뿐이요. 이원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정오, 고을 장터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모이시오. 암행어사 출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백 명이 장터에 모였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 이 고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원이 나그네 옷을 벗고 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지요. 마패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어요. 나는 의금부명을 받들어 이곳에 온 이원이다. 이원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술렁였어요. 저 양반이 암행어사라니. 사흘 전 주막에 묵던 나그네였는데 군관들이 김만호를 끌고 왔습니다. 김만호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이 고을의 진사여. 감히 누가 나를. 김만호, 그대는 3년 전부터 백성의 세금을 빼돌리고 죄 없는 이를 역모로 몰아죽였다. 이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백성들이 더 크게 술렁였어요. 헛소리. 증거가 어디 있소? 나는 이 고을을 위해 헌신했소. 김만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원은 품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박 씨가 준 요약본, 하나는 도연이 준 원본이었어요. 2 종이를 높이 들어 백성들에게 보였지요. 여기 있다. 내가 빼돌린 모든 기록이 박 씨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장부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박 씨의 남편? 3년 전 영모제로 죽은 그분? 세상에, 그분이 남긴 장부가 있었구나. 김만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원본 장부를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그것은 불에 태웠는데 어떻게 불에 타지 않았다. 진실은 절대 타지 않는 법이다. 내가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 해도 하늘은 다 보고 계셨다. 군관들이 김만호를 묶었습니다. 이원은 장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성종 17년부터 20년까지 총 800량을 빼돌렸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아전을 역모로 몰아 죽였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진사 어른이 그런 짓을. 그래서 세금이 늘 부족했구나. 김만호는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도 그렇게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들어주지 않았지. 이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 씨의 남편 그대의 원한을 이제 풀어드립니다. 육막 지켜낸 도리. 보름 후 한양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만호는 탐악과 모함의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어요.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지요. 함께 비리를 저지른 아전 5명도 모두 파직되고 처벌받았습니다. 김만호가 빼돌린 재산 800량은 모두 환수되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어요. 그리고 박 씨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역모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운 의로운 아전으로 기록되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어요. 박서리는 진정한 의인이었소. 우리가 몰라봤구려. 3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고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고 정직한 아전들이 임명되었어요. 백성들은 처음으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을 보았지요. 이원은 고을을 떠나기 전 박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박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원이 오늘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부인, 나리. 2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지요. 감사함, 존경, 그리고 이별의 슬픔까지. 이원은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3년간 품에 간직했던 것이었어요. 석양빛에 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지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박 씨는 비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준 비녀, 이원에게 맡겼던 비녀, 이제 다시 돌아온 비녀. 3년의 시간이 담긴 물건이었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 덕분에 남편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인께서 3년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 씨는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울지도 웃지도 못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한참 후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혹시 다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고 부인께서는 이곳에서 평안히 사셔야 합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한참 후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안으로 드십시오.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시군요. 박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원도 미소 지었어요. 부인, 이제 평안히 사십시오. 남편의 명예도 되찾았고 김만호도 처벌받았습니다. 나리도 부디 건강하십시오. 두 사람은 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원은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박 씨가 불렀습니다. 나리. 이원이 돌아봤습니다.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것 가장 감사합니다. 이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이야말로 절개를 지키시고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 씨도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지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각자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원은 한양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어요. 부정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은 여전했지요. 뇌물을 주려는 상인들을 쫓아내고 억울한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10년이 지나 이원은 정호품 관리가 되었습니다. 예조 참판의 자리까지 올랐지요. 서울 출신으로는 놀라운 성취였어요. 하지만 이원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홀로 살면서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요. 이원 어른은 왜 장가를 안 가시나? 들었는데 마음에 두신 분이 있었다더군. 하지만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다나. 한편 박 씨는 고을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어요.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자 빼앗겼던 재산도 일부 돌려받았지요. 집도 새로 수리하고 논밭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매달 쌀 2가마니씩 나눠주고 겨울이면 무명 옷감을 주었어요. 박 씨 어른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진정한 보살이십니다. 박 씨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위패를 모시고 살면서 이원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지요. 비녀는 늘 머리에 꽂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어요. 이원은 가끔 박 씨를 생각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고
박 씨는 이원을 떠올리며 남을 도왔지요. 어느 봄날 도연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임종 전에 이원과 박 씨에게 똑같은 편지를 남겼어요. 그대들이 지켜낸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였소.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하오. 이원과 박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세월이 더 흘러 이원은 쉰이 되었습니다. 정산품 관리가 되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원은 박 씨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55의 나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요. 이원은 고을로 내려가 박 씨의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묘 옆에는 남편의 묘가 나란히 있었어요. 부인, 편히 쉬십시오. 부인께서 지켜낸 진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원은 품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씨가 돌려주지 않았던 그 옥비녀였어요. 이원은 비녀를 묘 앞에 놓았지요. 이제 남편 곁으로 가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박 씨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이원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약속을 지켰고 도리를 다했으니까요. 그로부터 20년 후 이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원을 청백리로 기억했어요. 평생 뇌물을 받지 않고 정의롭게 살았던 관리로요. 그의 무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원 어른은 3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하네. 어떤 약속이었소? 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었지. 그것 때문에 과거도 늦게 보고 고생도 했다는구려. 그래서 더 훌륭한 것 아니겠소.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원과 박 씨의 이야기를 3년지약이라 불렀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비가 과부를 만나 3년의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이 지켜낸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도리였지요. 약속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되고 의리는 결국 죄를 드러내는 등불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